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세력의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서 지역 민심과 먼 후보가 꽂히고 또 어떤 후보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언론은 신이라도 난 듯 맞장구를 치면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실인 양 숨은 뒷얘기로 포장되어 전해지는 소식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의 힘은 가려진 진짜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이해찬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총선 유랑팀이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 이해찬 의원을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탈당 의사를 밝히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의원을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만남 직전인 오전 10시경에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만큼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총선 유랑팀은 재심 청구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 등을 이해찬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의원을 직접 찾았는데요. 다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비대위 설명 등에 대해서 물었지만 이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또 문재인 의원과 사전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의원 곁에 있던 보좌관이 그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일단 탈당은 문재인 전 대표와 논의를 안 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 건데 이 의원이 밝힌 탈당과 무소속 출마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해찬 의원은 오늘 오전에 이미 편지 형식을 통해서 당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지만 보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그리고 선거 후의 복당인데 이해찬 의원은 이 글을 통해서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세종시 완성과 정권 교체를 위해 돌아오겠다는 말로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또 당의 결정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합의된 방식에 따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을 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공천 탈락 여부가 정해진 지 하루 만인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자신의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일단 내일은 선거사무소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 공천 배제, 이게 단 하루 만에 결정된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해찬 의원 스스로도 지난 4년 동안 세종시에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해찬 의원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세종시장을 당선시키고 사상 최초로 지방의회를 석권했다. 허허벌판 빈뜰에서 6,700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종시에서는 이해찬 의원 스스로 경쟁력이 있음을 자신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에 찾은 이해찬 의원의 선거사무소도 생각보다 담담한 모습으로 내일 있을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이해찬 의원의 이번에 무소속 출마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공천에서 배제된 더민주 소속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과연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투표의 힘 김종훈입니다. 세종시가 위치해 있는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의외의 공천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 20대 총선에선 충청도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충청권 공천 현황을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온 충청권,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등으로 명맥을 이어온 충청 기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총선을 치릅니다. 충청권 공천이 확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의 각 정당별 현재 공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13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당 10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 현재 여야 대결이 확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 27개 선거구 중에서 4곳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충남 보령시 서천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 충주시,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으로 충남 1곳, 충북 3곳입니다. 4곳에 확정된 후보자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시 서천군입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나소열 후보가 맞대결합니다. 현역 의원과 지역 도당 위원장 간의 격돌입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후보는 충남 정무부지사 출신으로 현재 이 지역 의원입니다. 재선 도전으로 현역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충남 도당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입니다. 서천 군수 출신으로 지역 인지도 면에서 김 후보에 밀리지 않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기원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밝힌 상태로 향후 대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한범덕 후보가 맞대결합니다. 지난 2006년 충북지사 선거에 이은 리턴 매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 승리의 충북도지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이 지역 의원입니다. 한편 취업 청탁으로 구설에 올라 충북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낙천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격돌하게 될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입니다. 행정자치부 2차관 출신으로 청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인지도가 높아 격돌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북 충주시입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윤홍락 후보가 격돌합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인 이 후보는 지난 7.30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입니다. 2011년에는 충주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돼 3년여간 시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러방지법 발의로 충북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낙천 대상자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홍락 후보입니다. 인지도에서는 이 후보에게 다소 밀린다는 평가를 받지만 충주 지역 변호사로서 20년 넘게 활동한 이력으로 맞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재격돌하게 될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보겠습니다. 19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격돌하는 리턴 매치 지역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지역 의원인 박덕흠 후보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출신으로 97년 건설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입니다. 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9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02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괴산이 지역 선거구에 포함되면서 향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공천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이에 반발한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군 난립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 대결 구도의 향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온 언론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폭풍에 집중하는 사이에 새누리당의 공천은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공천 개입성 발언을 계기로 촉발됐던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이 어떻게 잠잠해진 건지, 계파 갈등이 공천에 미치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의 손우정 이사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김 처장님, 네. 이 새누리당 공천 문제가 언론의 주요 이슈가 좀 되다가 네. 거의 요즘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공천 갈등의 문제, 이해찬 의원을 포함해서 네. 이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특히 공중파 같은 경우에 네. 새누리당 공천 갈등이나 문제, 막말 파문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도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축소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네. 분석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거의 저희는 이게 축소 수준이 아니고 예. 은폐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상파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KBS 같은 경우에 이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첫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6꼭지나 먼저 톡보도로 알파고를 보도하고 그 다음에 북한 핵탄두 소형화를 또 다시 4꼭지 보도를 해서 10꼭지가 전부 알파고와 북한 핵탄두 관련 보도였어요. 그런 다음에 윤상현 막말 보도는 한 꼭지인데 예. 19번째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뚜껑을 열어보면은 야당 관련된 보도와 여당 관련된 보도가 반반 섞인 그런 보도여서 윤상현 그 발언 파문은 사실상 단신 수준으로 한두 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는 네. 글로 쓰면 2줄 정도 말하고 지나가는 이런 굉장히 작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MBC나 SBS 전부 YTN까지 다 한 꼭지만 보도를 했어요. 예. 첫날. 예. 그런데 JTBC는 4꼭지, TV조선 4꼭지, 채널A 8꼭지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 윤상현 막말 파문에 대해서 지상파와 YTN은 거의 축소 또는 은폐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네. 그나마 이제 종편은 이게 흥미 있는 거라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보도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더 황당하게 이제 체크하면서 놀랬던 것은, 네. 그 청와대 그 현교안 수석과, 이한구 위원장이 만났을 그랬었죠. 것이라는 그 채널A 네.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체 보도에서 네. 지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방송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느 방송사? KBS, MBC, MBN 한마디도 현자도 나오지 예, 않습니다. 예, 보도에서. 예, 예. 전혀 보도하지 않고 SBS와 YTN은 보도하지만 또 한 줄. 만났다는 그 개입설이 그러니까 만났다는 설이 있다라는 네. 정도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KBS, MBC 같은 경우에는 말이 공영방송이지 거의 그냥 국가기관 방송사다. 완전히 국가를 위해서 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일체 덮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죠. 예. 그 손 이사님, 예.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이제 욕설이 들어 있었잖아요. 예. 그 목표로 타겟으로 삼은 사람도 현 대표고. 예. 이게 이제 막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보통 윤상현 예. 막말 이렇게 예. 정의를 내리는데 이 발언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요새 하도 이 막말이라는 말이 유행해가지고 예. 뭐가 막말이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참 혼란스러운데요. 근데 워낙 진실될 분이시니까 뭐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을 술 먹고 어떤 분은 뭐 술 먹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게 단순히 욕을 했다거나 말을 막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뚜렷하게 보였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천 심사를 하건 뭐 다른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때 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는 이 객관적 기준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움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안 발의 수가 좋게 평가된다. 그러면 의정활동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고 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쓴다 그러면 쓰게 노력할 텐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했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언론이 이건 단순히 말실수, 막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요즘에 또 유행했던 게 정부에서 유행했던 게 개인의 일탈 이런 건데 이것도 역시 개인의 문제, 성향 문제로 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게 이제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특히 뭐 정부의 접근성이 정부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네. 보수 언론들, 네. 그다음 종편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대체적으로 형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 두 사람이 지적이 나오는데 형님이라고 불렀고 실제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시켜버려. 예를 들면 욕을 하면서 대표를 그것도 예. 그 정도로 말을 할 상대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취중에 그냥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실수다, 일탈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왜냐하면 상대가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형님이라고 얘기한 건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 찌라시나 이런 데서는 몇몇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그 막말은 사실은 그냥 취중의 실언이 아니라 뭔가 오랫동안 그 공천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고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건데 그런 부분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이 네.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언론의 사명에 맞는 건가 예. 하는 의문이 들어요. 김원경 처장님, 이게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답을 다 말해놓고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보도는 분명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종편은 이게 굉장히 흥미 있는 국민들이 혹
혹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야말로 이제 물타기 수법인데 사실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흥미 위주의 다른 주제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한 개인의 실수이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의 그 개인사로만 그냥 돌려버리는 거. 그다음에 이 녹취록 불법 여부에 굉장히 초점을 맞춥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녹취했느냐, 이것이 불법이냐, 불법 감청이냐, 뭐 여러 가지 막 가능성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사실 그렇게 설왕설래할 것도 없는 내용임에도 네, 불구하고 이런 보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의 책임을 부각하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무조건 이번에 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거기까지는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엔 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뭔가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친박이 그 공천에 개입해서 있적으로 했던, 그것도 막 진짜 그런 막말까지 사용하면서 뭔가를 주장했던 이런 내용들, 게다가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뭔가 보도하는 척하는 것에 속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예. 그 손 이사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막말 얘기 나오면 예. 종편에서 늘 써먹는 말이 있어요. 예. 우리 이 프로그램에도 지난주엔 안 나오셨지만 이번 주에 나오실 것 같은데 김용민 막말. 예. 이게 단골 손님이에요. 네. 뭐 막말 얘기만 나오면 예. 그분 얘기 또 합니다. 계속. 예. 이게 몇 년 전에 예,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윤상현 이 막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용민 말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어찌 예, 보면 예. 현직 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로 까는 거는 일반적인 방송,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예. 이런 식의 그 언론의 보도 태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야당의 예. 후보였던 뭐 잠시 후보였던 분의 막말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그걸 예.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윤상현이라고 하는 이 의원이 했던 막말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보도,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종편에서는. 뭐 의도야 사실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명백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의도를 떠나서 이중잣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뭐 저처럼 이렇게 뉴스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네. 뉴스에서 정청래 막말 때문에 뭐 낙선했다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왜 막말을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막말이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정청래 막말이 무슨 내용이었죠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한참을 찾아서 이거 공갈치지 말라는 말이었구나. 근데 뭐 이 정도로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생각은 들었는데, 예.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정청래 씨는 의원님은 예. 막말을 했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있는 나오죠. 거고, 맞습니다. 윤상현 이 의원님이 말이 좀 더 심한데 근데 이것도 같은 수준의 막말로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말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을 얼마나 공손하게 하고 얼마나 말을 막 하느냐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 그 이면에 이 담겨진 메시지가 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 사장님이 아주 공손한 말씨로 예. 비정규직한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 말인가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정청래 의원,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막말 때문에 서로 막말 스타가 되고 있는데, 막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메시지가 뭐였는지, 이게 전부 다 막말이라는 말로 묻혀버리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홍희 시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윤상현 의원의 막말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종편들은 계속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녹음해서 발표한 것 자체가 네. 문제다. 네. 그 개인의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이걸 묻어가는데, 예. 이게 개인의 사적인 대화죠, 물론. 그런데 네. 이게 우리 정치판이나 아니면 그 정치의 어떤 선명성이나 뭐 깨끗함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뭐랄까 왜곡되게 만들고, 또 정치의 어떤 그 올바른 부분들을 왜곡시키는 이런 발언들이 네. 개인의 통화 내용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입수한 사람이 발표 안 하거나 또는 그걸 얘기 안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 국가의 또 국가의 정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는 것이 맞는 건지, 예.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언론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마치 녹음한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본질을 회피해가는 거, 예. 그것도 종편들이 주로 쓰는 수법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성완종 때도 네. 마찬가지였죠. 성완종 사건 때도 여러 사건마다 이 그
그 자신들이 분리하면은 항상 뭐 불법이니 녹취 합법이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한테 유리한 사안이 나왔을 때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 공개하죠. 막 그렇죠. 언론이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정부의 이익이냐 불이익이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잣대 전혀 기준이 없는 그런 행태를 취하는 것에 사실은 저는 국민들이 이미 이 수법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빠지지 않고 넣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무탁이에요. 그냥 보도를 많이 했다. 우리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초점을 그 친박의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그냥 막말 그리고 뭐 어떻게 뭐 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쪽으로만 자꾸 돌려가는 그런 행태인 거죠. 전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하고 아주 유사했던 게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부산 초원복지사. 그렇죠. 그때 온갖 정부기관 그리고 바로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우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그때 했던 얘기 다 아실 거예요, 국민분들이. 그 지금 김대중, 정주영 뭐라고 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빠져 죽자. 그리고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런 얘기 했다가 그걸 녹음한 국민당 관계자들만 당시 법적 처벌을 받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최근 사례로는 삼성 엑스파일이 제일 유명하죠. 떡값 검찰들 명단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노회찬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잘못한 사람이 명백한데도 선거 법의 허점을 찾아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 항상 통했고, 그리고 초원복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런 식의 수사를 했던 분이 지금 전 검찰총장님이셨고 전 국무총리셨고, 그러니까 이 승승장구 하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맞아요. TV조선도 이렇게 말을 해요. 보도에서 우리 법원은 불법 감청이나 녹음에 언론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보도에 공익성이 있다면 처벌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것을 열심히 보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하면서도 내용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누가 그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주 나쁜 짓이군요. 새누리당 공천 사실 이런 표현이 만약 좀 피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TK 지역 특히 요즘 오늘도 사실은 유승민하고 이쪽 그 TK 지역의 몇몇 또 이재호 친이라고 할 수 있죠. 의원 같은 분들의 공천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 내용 보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완구 이거 보도 내용입니다. 이완구 공관위원장이 그거 컷오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위원들이 반대하는 그래서 지금 공천 발표를 늦추고 있는 건데 손 이사님 이게 유승민 의원을 새누리당이 그럼 첫째 이렇게 여쭤볼게요. 공천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공천심사위원장 그 위원분들을 제가 의사를 모르니까 모르는데 지금 아마 고심하고 있는 이유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탈락시키고 싶은데 역풍이 불까봐.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론조사 그 지역만 지금 다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와서. 이것도 지금 자르고 싶은데 역풍이 불까봐 명분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민했을 때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을 탈락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공천을 그냥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공천을 그냥 한다면 제가 볼 때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잘라내면 기분은 좋은데 불안하죠.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지금 이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멘탈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만약에 공천이 배제가 돼서 컷오프를 당하면 친박과 비박이 붙을까요? 싸움을? 일단은 지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이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모여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리를 보장하기 위해 때문인데, 이 실리가 없어지는 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이념적 충성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방식대로 그들이 이제 저항을 할 것이냐, 이제 그 뭐 묘수를 찾겠죠. 근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민 소장님은 이제 언론 전문가니까 이런 질문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질문을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이해찬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이해찬 의원은 원래는 그 컷오프 뭐 심사 명단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일부러 집어넣으라 그래서 결국은 컷오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새누리당은 유승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그런 꼴을 당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경 차장. 어려운 질문인가? 예. 뭐 사실은 저는 제대로 된 공천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군요. 평가하고 있고요. 예. 이게 어찌됐든 너무 심하게 전략적인 어떤 그 판단으로 자꾸 정말 그러니까 뭐 저는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이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되는 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야를 떠나서 예. 모두 공천에 있어서 국민의 그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 그 전략마저도 소수의 몇 분 그 위에 있는 그런 그 당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것으로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 이사님도 이게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컷오프 시켰을 때 반발이 있을 거고 비박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반격을 가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거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끌고 오면 집토끼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산토끼 내려오려다가 집토끼 다 도망가는 꼴도 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뭐 친노라고 하는 뭐 있는지 없는지 실체도 불분명합니다만 친노라고 하는 세력들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게 참 우리 한국 정치의 지금 비극인데 저는 김종인 대표의 선택이 패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실리적으로만 보면. 그게 뭐냐면 지금 유승민 의원과 이해찬 의원은 달라요. 제가 볼 때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그 김종인 대표의 공천 정청래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 시키는 거는 사실 국민의당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그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10%라도 우리가 볼 때는 뭐 죽었네, 영향이 없네 하지만 그 당이 존재하는 한 지금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가능성이 되게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든가 통합이 안 되면 최대한 명분을 없애버리면서 여기를 고사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국민의당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 친노 패권이라든지 그게 실제로 있건 없건 간에 친노 패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없애버리면서 니네들이 거기 혼자 독립할 가능성이 뭐 이유가 있느냐, 명분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상식으로 보면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가장 할 말 열심히 하시는데 왜 컷오프 시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사고에 따라서면 이분을 없애주면 그쪽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고사작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되는 건데 지금 이해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나중에 다시 뭐 들어오면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하셨을 텐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정치 공학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공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뛰어난 거와 상관없이 죽여서 이쪽을 국민의당을 친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 정치가 이제 공천 개혁 논의가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천 이제 정당 민주주의니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나왔는데 이제 패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개인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의존성이 커지면 개파가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 이번 선거만 선거는 항상 비상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나간다라는 게 좀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의당의 전략적 판단도 한몫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주제랑은 사실 오늘 주제는 주로 윤상현 그 막말 새누리당 관련된 건데 사실 지난주에 윤상현 파문만 있는 게 아니고 더민주 컷오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은 더민주 컷오프가 이렇게 된 것이 김종인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정말 순수하게 개인적인 판단이었을까? 저는 지금 종편이나 조중동에서 요구하는 그 압박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 친노 운동권 강경파,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 전부 특히 국정을 발목 잡았던 의원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 용어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말 최고로 막말 그 의원들을 무조건 공초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원래 대통령감 정도의 사람이지만 김종인 대표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이번에 분명히 그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걸 계속 요구를 했어요. 저는 이거 정말 주입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김종인 대표가 판단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뭐 단순히 근데 영향은 받았겠지만 그게 이제 그쪽
게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야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했을 때 어쨌든 야권 단일화를 하는 게 일환이지만 단일화가 안 되면 이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사실 전략적 오류가 있었던 게 사실 새누리당 의원들을 합리적 보수를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처음에 원내교섭단체 구성 때문에 너무 야당과 싸움을 걸었어요. 지금 민주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으로 프레임되면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고사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전략이지 제가 볼 때는 이건 물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종인 대표는 친노가 뭔지 뭐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하는 명분을 그럼 니네가 얘기하니까 우리 이거 하면서 명분을 없애는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런 쪽에 명분을 없애는 전략이지 뭐 그렇게 정치에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이사님이 예측했던 대로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김홍희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어쨌든 종편에서 지적하는 분들을 잘라내는 쪽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도 그분이 순수하게 정말 그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그렇게 이기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우리에게 멀리 봤을 때 좋은 거냐? 그렇지, 여기에는 그렇지. 대단한 큰 의문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개파 갈등에 몰두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이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하나 더 전달해서 직접 좀 이렇게 와닿게 좀 어디 우리가 언론으로 해서 뭐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 앞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제발 이 길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그런 의미에서 2월부터 이제 이 국회의원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갖다가 이유로 한 거에 대해서 저를 갖다 이제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7일부로 해고 당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루아침에 다 길거리에 내몰 우리 개성공단 근로자들 대표에서 너무 한심해서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대책되어 있는 건 지금 아무 내세운 낸 것도 없고 단 한 가지 휴직급여라고 그래서 1일에 43,000이라는 일일 이거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110만 원 가지고 1인 가족 3인이라면 4인이라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이건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월화수목 나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한 특검 요청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선거철이고 해서 많이 지역구 내려가서 많이 바쁘실 줄로 아는데 제가 뭐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가면 많은 분들이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좀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의원들 지나갈 때마다 보면 쪽팔려서 민망해서 나와 눈도 못 마주치는구나. 이 피켓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시민들은 많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회의원 이 앞으로 지나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마 국회에 없을 겁니다. 선거 때문에 다 선거운동하러 가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의 몫을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필요도 없고 기자회견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자기의 밥값만 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옆에 뭐 세월호도 있고 다 국민노조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잘못입니다. 자기 하려면 잘하면 왜 나오겠습니까? 시민들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19대 국회와 나라 전체를 한번 보게 되죠. 경기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19대 국회의원이 하지 않았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해낼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원의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일꾼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왜 우리가 투표해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죠. 보신 것처럼 국민들은 이렇게 국회 바깥에서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선거가 심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치권 소식들을 보면 심판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 정치권 소식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김연경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면 제대로 공약을 지켰는지 네. 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하는 게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네. 지금의 보도 형태가 과연 그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유권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네. 그럼 무슨 내용이 주로 주로 그 내용을 요즘 제시하고 오히려 있어요? 이제 심판을 하긴 하죠. 야당 예. 심판론이라고 예, 해서 예. 많은 언론에서 이제 정부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게 여태까지 요 최근에 진행되었던 뭐 테러 방지법이나 뭐 여러 가지 노동개혁법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그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언론 보도가 정권 심판론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전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만, 그것도 그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발목을 잡았다라는 프레임만을 강제로 주입하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 보도 자체가 없기도 하고 주로 이제 야당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부풀리는 이런 보도로 대부분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언론 선거 보도 연구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호스 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경마식 보도를 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네. 실제 민원연이 조사한 자료도 보면 정책 보도가 전체 보도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정책 보도를 신문으로 먼저 얘기를 예. 해보면요. 신문 예. 보도가 이번 저희가 그러니까 30일간을 분석한 결과 1,590건이 있었어요. 예. 선거 관련 보도가. 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보도들은 보면은 435건인데 정당의 선거 전략이에요. 정당 선거 전략, 공식 논평 이런 것들을 다룬 기사가 435건으로 1위를 했고요. 2위가 정당 내 내부 갈등을 다룬 보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236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당 공약이나 정당의 그 공약을 검증하는 보도들을 보면은 공약을 단순하게 전달만 한 보도가 19건. 이게 거의 30일 동안 6개 신문사에서 나온 게 19건 고작. 그다음에 후보 정당을 비교 검증하는,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보도는 28건에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퍼센트로 치면은 1.2%,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정당의 공약을 검증했다고 해서 그럼 좋은 보도냐? 이것도 수박 겉핥기거나 굉장히 정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그 총선 공약, 그 복지 공약을 평가하겠다 하면서 특집으로 막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총선 공약, 복지 공약에 각 당의 공약을 하면서 점수를 주는데
더민주의 공약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표퓰리즘이라고 요즘 새로 네,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새정치 관련된 새정치가 아니죠. 그 새누리당 관련된 보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근데 그게 굉장히 점수로 딱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복지 공약도 새누리당이 훨씬 잘 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책 보도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데 엉터리로 하는 그런 보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손 여사님 매번 선거 때마다 사실 정당들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책 선거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의 내용들을 보거나 특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선거의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을 보면 정책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매번 그러면 정책 선거를 주장하고 뭐 말하지만 실제는 정책 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물론 뭐 김영영 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의 잘못도 있지만 일단 학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약이 나오고 하면 이걸 어느 뭐 공약이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안에 이런 서로의 차이나 내용을 토론하는 문화가 급격히 사라졌어요. 지금 예전 같으면 이미 총선이 코앞에 있는데 뭐 각 분야별로 토론회가 열렸어도 예전에 몇 번 열렸을 텐데 그렇고 불과 우리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패러다임이 크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뭐 세부 정책은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보편적 복지가 맞을지 선별적 복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첨예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격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좀 보도도 안 되고 학계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우리 해보자, 어느 당이 맞는가 해보자, 이것도 의지가 없고 제가 사실 봐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서구 정치 이론 보면 점점 중간 정당, 국민 정당화 되고 포괄 정당화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일단 공약 수준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정치는 좀 다르지만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선관위에 올려있는 공약이 있거든요. 그 비교해보면 전부 다 복지 천국이에요. 그대로만 되면 다 좋은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 언론 탓만 하기보다는 지식인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분석해야 되는데 앞으로 언론이 보도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참여연대하고 그 뉴스타파에서 19대 총선 새누리당 뭐 특집이었나 보죠. 그 공약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해보면 이행하지 않은 공약 50개, 축소되거나 유보된 공약이 27개, 이행된 공약은 33개. 그래서 100점 만점에 36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약속했던 거 안 지킨 것들 꼼꼼하게 따지고 요렇게 앞으로 할 것을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뭐 매니페스토 운동도 하긴 하지만 요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을 좀 이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유권자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하는 정책을 믿지 않는 거죠.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장밋빛 전망의 정책들 내놓지만 실제 당선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이런 행태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당 또는 인물 뭐 누구가 국회의원 후보냐 이거 보고 뽑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선거 문화고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두 분은 어떠세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시니까 정책은 사라지고 인물과 당만 남은 저는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손 이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워낙 그 학계나 여러 쪽에서 그러니까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국민도 심지어는 이제 그걸 보지 않고 정당 공약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인물 누가 좋다 당만 보고 찍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언론에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쁜 거죠. 그런 정치 행태는. 심지어 오늘은 조선일보에서 오늘 아무튼 이번 주에 나온 보도 중에 제일 저희가 나쁜 보도로 뽑은 것이 그 대통령이 될 정당을 뽑자라고 총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다른 야당은 주권을 지금 그러니까 더민주를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식으로 보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그냥 저 공약은 볼 필요도 없고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슨 방법으로
이 정보를 얻겠어요. 사실은 예전처럼 차라리 무슨 운동장에 모아놓고 예. 뭐 강의가 아니죠. 뭐죠? 유세하면서 예, 들으면 선거 모르겠는데 유세? 예. 요즘은 제가 이제 저희 시 부모님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예. 제가 이제 국민 TV 나간다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어디서 하는 방송이냐?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을 쓰시니까 스마트폰 쓰시니까 제가 URL을 찍어드려도 네. 그거를 열어서 보실 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지금 뭐 뉴스타파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좋은 보도들이 있지만은 지상파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서비스 거기에서 정책 보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주 소수의 그 정보를 통해서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되는 그런 보도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거의 그 완전 정보에 막혀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뭐 국민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예. 그럼 국민 탓을 안 하고 누구 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탓을 일단 저는 해야 된다고요. 언론 얘기하면 지금 방금 뭐 시댁의 어르신 말씀도 하셨는데 네. 종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 방송, 그죠. IPTV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의무 전송 채널로 네,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의무 전송 채널로 종편이 들어가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네. 종편을 의무 편성 채널로 의무 전송 채널, 머스트 캐리 채널로 집어넣어서 네. 그것이 시골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TV를 통해서 주로 방송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수층이 더 두꺼워지고 그렇죠. 또 보수의 지지층들이 더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종편을 의무 전송 채널로 집어넣은 문제, 예. 김원경 처장님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특혜는 다 걷어야 돼요. 예, 예, 예. 이제 그 종편이 무슨 신생사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진짜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줬잖아요. 예, 그렇죠. 그 특혜는 정말 국민의 혈세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지어 그런 특혜를 받고 있는 방송사가 해내는 방송은 완전 저지의 막장, 게다가 편향성이 아주 심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것을 거둬야 되는데 이 정권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에게 좋은 방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언론 운동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지만 개선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무 전송 채널이 생긴 이유가 공익성이 높은 방송을 전 국민이 보도록 하자. 이런 의도거든요. 네. 그 종편을 거기다 집어넣은 게 예, 예. 공익성이 높은지 참 판단 기준이 뭔지 좀 답답하고요. 식당에서라도 좀 안 틀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식당 갈 때마다 종편이 틀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좀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손 이사님 그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예. 이제 조금 격양된 예, 목소리로 예. 또 경직된 얼굴로 예. 호통도 쳐가면서 예. 뭐 여러 모임에서 그랬어요. 연설할 예. 때도 그랬고 예. 회의할 때도 그랬고 예. 선거 개입 아닙니까? 선거 개입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이제 뭐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뭐 대통령이 저러면 되냐.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네.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싶어요. 인정해주고 싶은데 분명한 선거 개입 소지가 있는 거고 본인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 대구 방문 갈 때도 분명히 언론에서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의혹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가 이 정치의 단순히 개인적인 스타일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모양새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면 뭐 법적 제약이 있건 뭐건 간에 한다. 라는 식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 자정할 수 있느냐, 견제할 수 있느냐. 사실 유승민 의원도 사실 친박이었다가 진실한 사람이 안 되면서 팽당할 위기에 놓이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없는 정치 조직은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운명이 끝날 때까지의 피해받는 사람들이, 애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죠. 마지막으로 김원경 처장님 그런 예를 들면 선거 개입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많은 발언들 예를 들면 뭐 진실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발목 잡힌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언론이 그거를 근데 더 부각시키고 회의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클로즈업해서 보도하고 네. 이게 공정한 보도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지금 선거 시기에는 사실은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선거에 그렇게 불공정한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굉장히 견제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언론이 전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가장 또 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게 국정원입니다. 네. 국정원이 매일 이상한 그 뭔가의 이슈를 북풍 관련된 이슈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마치 그게 사실인 양, 사실은 다 카더라성 정보 보고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보도들은 노골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야당에 불리한 불공정 보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보도가 있을 때에는 최소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이라고 네. 말을 한다거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어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개입에 그 위반 여부가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발 보도를 마치 사실인 양 그대로 그냥 보도하는 식 이런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불공정 편파 보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답답한 현실이군요. 이게 뭐 그냥 국정원, 정부, 그다음 언론까지 합세해서 네.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56년 전 오늘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가 자행된 날입니다. 부정선거에 맞서서 항거했던 마산 시민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이 오늘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과거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그런데 황 총리의 말과는 달리 20대 총선 목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논란부터 관제 서명운동, 공식 석상에서의 반복적인 야당 심판 발언, 그리고 지난주 대구 방문까지 어디 그뿐일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국가정보원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겠다는 황 총리의 그 말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표의 힘,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